팀원들도 나쁘지 않았고 추측하는데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강한 트리거는 확실히 그 사기업이랑 공기업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사기업은 보다는 중요했던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대기업 퇴사 후 공기업으로 이직하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버뮤다 삼각지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이거 그냥 형이랑 편하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냥 반말해. 조폐공사가 티어가 꽤나 있는 공기업인데 그리고 정년보장이 되어 있는 직업이잖아. 대학원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적이 있겠지만 내가 너였으면은 대학원을 굳이 안 왔을 것 같아. 근데 대학원을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 뭐 일단 공기업이 좀 안정적인 걸 떠나서 나는 내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바뀌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해서 내 갈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좀 회사는 우리의 행복을 자세하게는 좀 이따 물어볼게. 전공이 뭐야? 주 전공은 임산공학이라고 그게 제지공학이랑 목재 쪽을 다룬 거거든. 제지면 종이랑 목재면 나무? 맞아. 나는 원래 문과 성향이 좀 많았어. 이쪽도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경영학도 복수 전공을 하면서 좀 투트랙으로 끌고 갔거든. 그러면서 취업 준비도 경영학과랑 지금 원래 전공이랑 같이 이것저것 지원도 다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뭐 인턴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완전 경영학과로 가기에는 내가 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두 개를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직업을 많이 알아보고 했었지.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둘 다 살릴 수 있는 직업들로 전 직장도 다녔었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어. 조폐공사 전에 직장이 하나 있었던 거야. 여기는 뭐 사기업이야 공기업이야? 여기는 사기업인데 이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은 웬 엔지니어긴 했었어. 거기도 그 작은 회사는 아니었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만족감을 가지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경영 뭔가 환경이나 이런 게 급변하는 거야. 원래 소속돼 있는 게 뭐 대기업 그룹이었는데 갑자기 뭐 계열 분리가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나는 여기로 입사했는데 여기로 평생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들어왔더니 뭐 2년도 안 돼서 바뀌어버린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회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게 나한테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처음에 취준을 할 때도 공기업도 준비를 하고 사기업도 준비를 했었는데 사기업을 왔다가 이걸 와서 느껴보니까 오히려 내가 공기업을 가는 게 좀 더 직장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가면서 내 삶을 뭐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기업에서 다니다가 완전히 공기업만 아예 타겟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 기준으로 그냥 이 사기업 공기업을 몰랐어. 근데 만약에 너한테 그냥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느 쪽으로 갔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학생 때는 회사의 기준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게 그냥 네임밸류만 따지고 삼성전자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 여기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 주변에도 사실은 그때 나이가 어릴 때니까 여기를 가면 성공한 거다 이런 기준들이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좋은 회사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 둘 다 다녀보니까 성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내가 많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사기업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내 삶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끌어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공기업이 결국은 잘 맞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너한테 지금은 그렇고 뭐 그때 기준으로는 어땠던 것 같아? 그때도 사실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가 사실 공기업이긴 했었어. 학교를 다닐 때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고 리스펙하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공기업을 딱 갔다는 소식이 우리 뭐 취업 게시판 이런 걸 붙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 형이 이런 데를 갈 정도면은 그런 걸 보고 일단은 판단을 했었는데 취업 준비는 이제 뭐 둘 다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가 나를 뽑아줘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나를 뽑아준 회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회사 제일 잘 알려진 회사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기업을. 그럼 딱 사기업에 들어갔을 때 사기업에서 느낀 건 어떤 거였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처음엔 되게 좀 좋았었다고 했잖아. 맞아. 예를 들어서 계열 분리가 될 것 같아서 나갔다고 했는데 그냥 안정적이었다고 보면은 크게 상관없이 다녔을 것 같아. 그게 안 됐으면은 내가 아마 더 오래 다니긴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회사 자체가 문화가 요새 뭐 사기업도 정년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뭐 50대 전후에서 많이 퇴직을 하는 분위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0대쯤 됐을 때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로 결국은 옮겨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계열분리 이슈 같은 게 내 이직을 좀 더 빨리 땡겨줬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사기업에서의 회사 생활은 좀 어땠어? 엔지니어가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고생을 좀 많이 하잖아. 그치. 생활 자체는 어땠어? 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게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TF로 바로 입사를 했어. 안정적인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팀도 있고 뭐 기술팀도 있고 생산팀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 있잖아. 근데 나는 아예 TF다 보니까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 팀 저 팀 사람들이 한 번에? 사업 자체가 TF였어.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긴 했는데 사업팀 역할도 조금은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자체는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어려운 점도 많고 이랬는데, 힘든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잘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팀원들이 되게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이 알려주려는 분들을 하고 같이 다녔지. 실제로 내가 팀원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나 빼고 5명 중에 제일 어린 분이 40대 중반이었거든. 내가 그때는 28 이럴 때 들어갔으니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도 나한테 오히려 그런 갭을 많이 메워주려고 해주셨고, 그래서 회사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웠는데 업무량이나 뭐 근무 환경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딱딱한 면도 있었고 뭔가 프리하게 다닐 수는 없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 업무량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뭐 퇴근은 몇 시쯤 하며 주말 출근 같은 거는 뭐 있었어? 처음 입사하자마자는 우리가 셔틀을 타고 다녔어. 어차피 신입사원은 사실 야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먼저 일찍 퇴근하고 남들은 조금씩 일 더하는 그런 게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나도 이제 차를 사게 되고 조금씩 일을 더하게 됐었는데 엄청난 야근에 시달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대신에 뭔가 이슈가 있고 이럴 때는 주말에도 한 번씩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런 건 있었어. 좋았던 점은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야근에 대해서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너한테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이제 셔틀 핑계대고 갈 수 있는데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 맞아. 다른 사람 남아 있으니까. 맞아.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는 거예요. 특히 사기업이 일이 없다는 없잖아. 오늘 놀면 좀 밀어놓는 거지, 솔직히 맞아. 말해서. 셔틀이 딱 일정한 시간에 딱 한 번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됐던 거야. 사무실은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대를 타려면은 이제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대 거를 타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 시간대를 타야 되는 건데 그 시간 되게 애매해. 야근할 거리가 사실 그 시간을 꽉 채울 만큼 많지는 않았는데 또 시간 되게 많이 비어버리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차를 사게 되고, 그리고 사수들이 내 일을 가르쳐 주다가 그런 게 좀 밀리고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신일 때 또 그런 게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도 차를 사게 되고 이제 출퇴근을 유연히 아니고 그냥 조금씩 더 하게 됐지. 다 이렇게 야근의 늪으로 빠지더라고. 차가 있으면은 갈 수 있는 핑계도 사실 없어져. 그리고 똑같았던 것 같은데 셔틀을 안 타면 택시비가 한 2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 나도 정도 그랬었거든. 나왔어. 가까운 어디가 아니라 조금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한 거구나. 나는 시내에 살고 있고 공장은 원래는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막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대구에서 근무했었던 거. 아니, 나 처음에 청주에서 근무했어. 아, 청주에서 대중교통이 택시 대국에. 업무적으로는 어땠어? 그때 당시에는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 싶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직을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되게 많은 일을 했었구나. 지금 여기서 와서 보면은 되게 몇 명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때 나 혼자 했었구나, 그런 게 조금은 느껴지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이랑 공기업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은 게, 사기업은 뭘 해야겠다고 목표를 딱 삼으면은 절차보다는 결과가 중요했던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잘못되면 안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잘못됐을 때 문제가 안 잡혀야 되니까 이런 절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 명이 하더라도 여러 일을 어떻게 무리하면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는 한 명이서 절대 못하게 만들어놨어. 사기업은 약간 보면 KPI를 무조건 달성을 하는 맞아. 게 목표가 되지만 공기업은 만약에 했을 때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맞아. 그게 조금 다르겠구나. 사기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와서야 업무를 되게 좀 많이 했구나 느끼는 거고,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던 거고. 맞아. 이거는 확실하게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고 팀원들도 나쁘지 않았고 추측컨대 뭐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요 세 개가 괜찮았을 것 같아. 강한 트리거는 확실히 그 계열 분리였었고 그 전에는 그냥 다니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졌었던 거야. 사실 나 회사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내 주변을 그렇지. 봐도. 그래서 내가 그때 다닐 때만 해도 동기들을 봐도 이직해야지 말은 항상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진 않았어 애들이. 여기가 힘들긴 한데 주변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나쁘지 않다 이런 거를 조금씩 깔고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나도 사실은 뭐 여기 진짜 못 다녀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가치관이 길게 다닐 수 있으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주말에 출근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그 주말에 출근하고 주말에 퇴근해서도 업무가 계속 생각하게 될 거고 내가 느끼는 책임감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오래 다닐 수 있을까는 연차가 차면서 조금씩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 연차가 차면 찰수록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당장 내 사수가 그때 아까 4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 그 사수만 봐도 엄청난 뭔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저 나이에 갔을 때도 결국 내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거를 보면서 나 저 때까지 가기 전에는 뭔가 어떻게 뭐 방법을 찾던지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당장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정립이 계속 돼가고 있었구나. 생각이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다가 정립되고 있다가 생으로 나갈 순 없잖아. 차도 지금 샀는데 그 맞아. 할부금도 다 나와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씩 한 거야? 내가 처음에 취준을 할 때 가장 가고 싶었던 사기업 계열은 종합상사라고 이생에 나오는 그런 회사 있잖아. 그런 회사가 나는 되게 취준할 때 멋있어 보였거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걸 얘기하는 맞아 거지? 맞아. 지금은 포스코 대우가 되고 뭐 LG 상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회사들을 가고 싶어서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그런 회사들을 딱 한 번씩 지원을 해봤었어. 그때는 공기업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냥 사기업 그런 곳을 지원해봤다. 맞아.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생각 없이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크게 다가온 이슈가 생기니까 나는 크게 그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 그게 아마 10월 말쯤에 그런 이슈를 우리도 전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접했어.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다들 그 기사를 접하고 이제 멘붕에 빠졌지. 그러고 나니까 나도 좀 그날 되게 좀 심란하더라고.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소서 사이트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갔어. 아이디 뭐 비밀번호 몇 번 찾아가면서 다시 들어갔더니 이제 공기업을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잖아. 그래서 공기업 중에서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들이 공고가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지원을 했지. 그러면 그때는 뭐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상사는 그냥 생각도 없었고 상사는 내가 되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초반에까지는 가고 싶었었어.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나는 약간 해외 무역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 근데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편하게 조금 다니고 회사가 좀 안정돼 있고 그런 게 차라리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멋있어 보이는 회사들은 일이 엄청 많고 회사도 엄청 불안정한 경우가 많더라고. 정확해. 정확해. 그래가지고 점점 그 생각이 바뀌게 됐어. 그러면서 차츰차츰 공격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 난. 단지는 필요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회사 생활이라는 실소파로 이제 넘어간 그렇지. 거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외부에서 봤을 때 우아하는 직업은 진짜 개고생하는 거에 진짜 1% 보여주는 거야. 나도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사실 이제 어린 나이에서 보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화이트 칼라가 돼야 된다 하잖아. 블루 칼라가 정신 건강에 진짜 좋아. 나는 해본 맞아.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는 끝났다 간다. 이 좋은데 어린 마음에는 간지가 나는 걸 원하잖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공감을 많이 해. 맞아. 취업 준비나 이런 거 할 때는 회사를 접할 때 주변 직접적인 지인이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홍보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정말 멋있어 보여. 영어로 막 화상회의하고 이러면은 와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다. 되게 멋있다. 똑똑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게 돼. 내가 그런 부담을 잘 소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감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느끼게 됐지. 네, 잠깐 좀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제 나도 외국계 다니잖아. 외국계 다니면 이제 외국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해. 야, 너 뭐 왜 영어로 하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사람들이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I need your help 뭐 이딴 거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생각이 모아진 거 아니야. 공기업도 사실 뭐 좋은 공기업도 있잖아. 뭐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마사회도 있고 사실 조폐공사도 나는 꽤 높은 티어라고 알고 있고. 그때 처음에 공기업 이제 딱 가야겠다 했을 때 뭐 목표로 했던 기업들은 어떤 거였어? 지원을 할 때 사실 그거를 중요하게 봤어. 내가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 시험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거든. 근데 공기업들 대부분이 전공 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름이 알려진 공기업들 중에서 전공 시험이 없는, 그리고 나 직무라운드 어느 정도는 좀
좀 살려서 내가 좀 그래도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보자 했는데 딱 두 개로 좁혀지더라고. 그때 올라와 있는 한국전력이랑 조폐공사가 올라와 있었어. 한전 기술직은 사실 내가 전공 연관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경영학과 쪽을 했으니까 사무행정 쪽으로 가면은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이 제지, 목재 이쪽과 관련된 기술직을 뽑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두 회사 다 당시에 전공 시험을 안 보고 있었어. 완전히 NCS 100%. 근데 NCS는 공부를 한다고 뭔가 많이 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운에 맡기고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두 개를 조선일보 기사를 읽은 날 저녁에 지원을 했었어. 아 바로 그날 지원을 그날 한 거야? 저녁에 지원했어. 그래서 사실 자소서를 처음부터 막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썼던 거를 좀 짧게 해가지고 글자 수 맞춰서 딱 해서 냈었지. 그럼 자소서에서 진실을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맞아. 그러면 진짜 속전속결로 바로 한 거네. 맞아. 딱 두 그날 기업을. 바로 지원했어. 그럼 딱 두 기업을 냈어요. 서류 결과가 두 개 다 어떻게 된 거야? 운이 좋았는데 서류가 둘 다 붙었어. 그래서 그 다음 전형이 NCS였거든. NCS도 다른 과정이 없고 그냥 시험 가서 시험 치면 되거든. 근데 이거 NCS를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는 사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 GSLC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봉투 모의고사라고 그런 걸 팔거든.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NCS를 출제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기업마다 출제를 의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봉투 모의고사가 기업에 맞게 다 팔고 있어. 그래서 한국전력 봉투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서점이나 이런 데가 팔거든. 그거를 내가 둘 다 해볼 순 없으니까 어차피 한국전력이 NCS가 좀 빡센 편이었거든. 그래서 한전 NCS를 기반으로 준비를 해보자 해서 봉투 모의고사를 사가지고 한 3회 정도 풀어봤었거든. 그냥 한정 거 3회만 풀어본 거야? 그게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게 서류 발표나고 바로 NCS를 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중간에 뭐 텀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걸?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는데? 서류 발표나고 시험 치는 것까지? 서류 발표나고 NCS까지. 발표나고 NCS는 아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될걸? 그치. 그러니까 야, 한 달이면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싶었지 나. 공고가 떴을 때부터 한 달 뒤 아마 NCS 정도를 쳤던 것 같아. 한전 같은 경우는 거의 NCS를 100배수까지 치게 해주거든. 그러면 서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없는데 100배수도 한전 사실 컷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일단 냈는데 어차피 100배수가 시험을 치는 거니까 여기를 진짜 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어차피 치긴 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막상 서류가 뜨니까 이제 봉투 모의고사 쳐서 준비를 했어. 서류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 많은 정신적인 생각이 필요해. 맞아. 잘 안 돼 그거. 준비할 때 사실은 10만큼 준비하면은 그 10을 준비 안 하면 그냥 마이너스 10만큼만 편해지는데 10을 준비하면은 나중에 불합격이 됐을 때 몇 배로 뭔가 힘들더라고. 그렇지. 약간 좀 게임에서도 막 이렇게 막 능력치 찍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짜증나 이거. 와, 키워놨는데 결국 지면은 이게 소용이 없었던 거잖아. 그럼 왜냐면은 계열 분리되고 그 얘기 나오고 첫날 썼는데 뭐 내년에 좀 봐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봉투 모의고사 3회라는 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랑 뭐 시간 안배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그 정도 느낌만 갖고 갔었던 거야? 그치. 막상 시험 치기 전에는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예전에 그 NCS 중에 유형 같은 게 몇 개 다 정해지는 것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은 뭐 도형이나 추리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풀면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뭐 한 10분 이런 식으로 짧게 꿀팁 같은 거를 올려주는 것들이 많았거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시험을 어쨌든 가서 이제 데미지를 안 받기 위해 봉투 3회만 보고 쳤잖아. 한전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 내가 사실 취준할 때도 공기업 몇 군데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NCS 결과가 안 좋았었거든. 이게 NCS도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G셋도 그런 느낌이잖아. 그날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잘 많이 나오면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좀 잘 풀릴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또 갑자기 또 겸손해. 아니야 진짜 그전에는 왜냐면 다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운이 좋게도 여기 조폐공사랑 한전이 둘 다 NCS가 붙었었어. 그래서 면접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 나는 되게 놀랬던 게 조폐공사는 그렇다 쳐도 한전은 100배수를 쳐서 NCS에서 확 줄이거든. 면접은 몇 배수까지 줄이는 거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배수나 5배수까지 줄였던 것 같아. 그전에는 그게 갈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갑자기 돼버리니까 나도 놀랬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러는데 뭐 어차피 사무행정이니까 경영학과 지식을 결국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급하게 몇 년 된 경영학과 책들을 다시 읽어보고 요약집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막 급하게 보면서 이론도 엄청 기초적인 이론만 다시 숙지하고 스와트 이런 거 보고 그렇지. 근데 나는 무기로 삼고왔던 게 경영은 복전이다. 나 주전공 20계열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전에 시준할 때는 되게 잘 통했던 게 제조업 베이스들이 많으니까 완전히 문과보다는 적절히 어느 정도 둘 다 아는 사람들을 조금 좋아는 하더라고. 제너럴리스트가 좋은 게 약간
딱 치기가 좀 좋아. 맞아, 약간 맞아. 이거랑 맥스에서 난 요게 된다. 약간 그게 좋아 확실히. 그거를 나는 강점으로 세워서 면접을 딱 갔지. 그래서 한전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폐공사 면접을 봤었어. 근데 한전은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었는데 1차 면접 전날에 내가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는데 이 회식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어. 3시까지 있었어? 또 심지어? 도망가게 대기하면 진짜 소수로 있는 그런 있잖아. 친한 사람들끼리 좀 뭐 먹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협력 업체도 같이 불러서 하는 회식이었어서 되게 빠지기 애매한 그런 자리였어. 왜냐면 그거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서 어차피 끝난 게 아니거든. 그래서 3시까지 회식을 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휴가를 쓰고 가야지. 내가 그때 당시에 인천에 있었는데 면접장이 서울 어디였어. 그래서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면접 시간 정말 타이트하게 가서 면접 시간 5분 전에 갑자기 도착을 아직 안 했는데 면접관이 전화가 오더라고. 오늘 혹시 면접 안 보시나요?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약간 겨울이었거든. 이제 헉헉거리는 상태로 바로 면접장에 들어갔지. 아 뭐 준비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대충 대답은 다 했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이공계 베이스고 경영학과니까 얘는 경영학과에 대해 깊이 모를 것 같다 이런 거를 깔고 질문을 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무행정 직무니까 여기는 이공계열 애보다는 완전히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한 애들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할 것 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관심도가 좀 적어 보이는 게 면접에서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여기 엄청 가고 싶었는데 쉽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결국은 회식으로 몸도 지치고 면접 보면서 정신도 지치면서 돌아가게 됐지. 그리고 나서 뭐 거의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조폐공사 면접이 잡혔는데 조폐공사 면접의 1, 2차가 통합으로 봤었어. 그러니까 면접이 한 번이었다. 한 번으로 이제 바로 결정이 나는 거였어. 긴장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 조폐공사는 또 본사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 와서 면접을 봐야 됐거든. 대전을 떠가서 이제 대기실이 엄청 컸는데 몇 명 없더라고. 근데 거기가 5배수인가 3배수 그 정도였어. 그래서 딱 주변을 보니까 내 직무가 아마 같은 시간대에 볼 거 아니야. 얘들이 결국 나의 경쟁자구나. 그러네. 그거를 보면서 딱 이제 고민을 좀 해봤지. 그래서 면접장을 들어갔더니 대전까지 갔는데 화상으로 면접을 보더라고. 화상으로? 아니 대전에 딱 갔는데? 나 되게 당황했어. 이게 바로 당연히 대면을 보려고 불렀는 줄 알았는데 갔는데 면접장을 딱 들어가니까 스크린이 딱 있어. 그리고 막 3명이 스크린에 보여.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그 공간 안에는 나를 인솔해준 분 있잖아. 그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스크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사실 스크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나를 인솔해주는 사람한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렇지. 사실 면접할 때는 나를 좀 부풀리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얘가 나를 얼마나 가식적으로 볼까? 그렇지. 근데 인솔해주는 분은 몇 번을 들었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 그래서 사실 한전은 직접 가서 대면을 하긴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어 한전이. 대면이었는데. 근데 아마 조폐공사는 전체적인 그런 거를 보면서 하고 싶었나 봐. 아니 지네는 오지도 않아놓고 뭘 전체적인 걸 봐. 근데 그분들이 다 위층이가 다른 층에 있긴 했었어. 희한하네 이것도. 그치. 아니 그러면 그 3명은 한 공간에 있었어? 아니면 따로? 한 공간에 있었어. 그럼 그 아저씨들은 마스크 쓰고 있고? 한 명 안 썼던 것 같은데. 야, 이 아저씨들 진짜. 어쨌든 간에 그 한 화면에 3명이 같이 앉아 있었어. 되게 당황스럽긴 했지. 면접을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자꾸 여기 이 사람만 실제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 되게 신경이 쓰이면서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긴 했었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씨. 그래가지고 면접을 볼 때는 내 전공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대답도 뭐 무난무난하게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원했던 게 조폐공사는 순환근무가 있다 보니까 지역을 어디로 가나 그런 게 상관없나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물었었어. 그 질문을 2번인가 3번 정도 되물어봤었거든. 그리고 부대 근무를 만약 투입돼도 괜찮냐 그 질문을 2번, 3번씩 물어봤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 위치가 대전에 메인이 있고 그 화폐본부라고 돈을 찍어내는 대구에 하나가 있거든. 둘 다 연구가 있다 보니까 난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거든. 그래서 난 그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지. 여기서 약간 좀 합격치를 약간 예상했어. 나 여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대 근무도 사실 나는 뭐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었거든. 일단은 지금 조폐공사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사실 뭐 해보면 어떨지 모르잖아.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질문 대답도 나쁘지 않게 했고 이러니까 나오는 길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면접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잘 없었거든. 그러면서 약간 김치국 겁나 마시면서 이 인솔자한테 나오면서 여기 셔틀은 어떻게 운행해요? 거기도 당황했겠네. 조폐공사는 좀 그래도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고 맞아. 한전은 딱 보니까 날 떨어뜨리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왔어. 맞아.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한전은 내가 예상한 대로 불합격돼서 항상 그 문구가 있잖아. 기아의 역량은 충만하나 우리 회사의 상황이 경영권이 좋지 않아서 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너무 구구절절이야. 그냥 차라리 불합격이 나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떨어졌고 한전이 결과가 더 먼저 나온 거야. 한전이 먼저 나왔어. 그래서 이제 딱 그때 느낌은 어땠어? 한전 딱 결과를 떨어졌어. 받았을 때 내가 아까 NCS를 통과하는 게 어떻게 통과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 진짜 나한테는 약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 한전이 기업 자체도 사실은 공기업 중에서 되게 메이저 타이틀이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내가 다음에는 NCS를 뚫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었지. 그냥 아쉽다 정도. 술 먹고 그러진 않았어? 아니야, 너 어차피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내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어쨌든 이게 떨어졌잖아. 떨어지고 맞아. 이제 요거 하나잖아. 막 기분이 어땠어? 회사 일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이 붕 뜰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오히려 한전 발표가 나기 전까지 붕 떴었거든. 근데 한전 발표가 나니까 사람 바로 겸손해지더라고. 다시 여기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지. 그러면서 이제 조폐공사 발표가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기네. 그때 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대감이 쫙 올라가다가 한 3일 전쯤 되니까 갑자기 한전 그때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면서 나 이거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확 침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기다렸었지. 계속 그러면 약간 기분이 약간 오락가락 했던 거야. 맞아. 그럼 딱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 어디 접속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스템이 아니면 문자로 합격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야. 오픈 채팅방이 보통 있거든. 뭐 조폐공사 취준 뭐 단톡방 이런 거 오픈 채팅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보니까 문자로 6시 땡 하면 합격자들만 알림이 온대. 그날 또 회식이 잡혔어. 합격자 발표날. 이거 뭐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날 또 회식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 5시부터 회식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땡 해서 나가서 내가 확인하기 좀 그렇잖아. 막 먹고 있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10분이래. 근데 핸드폰이 진동이 안 왔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 여기 떨어졌구나. 이제 진짜 여기 다시 열심히 다녀야겠다 하면서 술 열심히 받아 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사수가 갑자기 화장실을 나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따라 나간다 하고 사수는 화장실 가고 나는 가게 앞에서 혹시나 싶어서 내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치고 조회를 딱 눌렀는데 뭐가 많이 떠. 글자가 이제 뭐 어떤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이런 거를 종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축하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 나 그때 갑자기 전율이 일더라고. 그래서 사실 3일 전만 해도 조폐공사 붙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근데 그거는?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지금 회사도 이런저런 이슈가 있긴 한데 엄청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정해야겠다. 내가 여기 한 3년 다녔잖아. 근데 조폐공사가 좀 그 특이한 게 있었던 게 여긴 경력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년의 경력을 잃으면서 여기를 갈 가치가 있는지 내가 3년을 여기 투자했으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축하합니다 보자마자 다 녹아내려가지고 엄청 즐거워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보니까 사수가 화장실 갔다 저기 나오고 있더라고. 너는 거기서 핸드폰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데 낄낄 보고 있는데 저기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가게 밖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더라고. 사수가 책임님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바로 말했지. 담배 피고 있는 순간에 병사가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 출근이 되게 타이트해. 얼마나요? 한 10일 정도였던 것 같아. 10일? 오 너무 타이트한데? 그치. 그래가지고 다음 주쯤부터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회식하다 말고 갑자기 술 아니야 감사합니다 받아먹다 말고. 원래는 나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합격 문자를 보니까 생각이 바로 그냥 꽂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수를 보고 바로 그냥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근데 내가 팀원들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디 뭐 좋은 데 됐냐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럼 회식 자리가 약간 너 축하장으로 변했겠네요. 사수가 바로 알려주진 않고 사수만 일단 안 상태에서 나는 일단 1차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가야지. 가고 나서 이제 사수가 다른 이제 팀장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용을 공유를 했나봐. 그 다음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팀장님이 할 얘기 있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회의실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얘기를 이것저것 나누면서 팀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자기도 사기업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공기업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동안에 뭐 힘들었던 거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 주는 게 난 되게 고맙더라고. 엄청 고마운 나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어가지고 그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게 경력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팀원들을 딴 데 가서도 좀 만나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았어.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좀 다니고 퇴사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지. 업무
공부를 얼마 정도 했지? 거의 3년 다 돼가 지금. 그러면 사기업 3년, 공기업 3년 했잖아.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점인 거는 업무 세분화가 되게 잘 돼 있어. 얘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 R&R이라고 하지. 사기업들은 사실 너가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야 되잖아. 너 할 줄 안 되면 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공기업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은 누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기존에 있던 업무는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 만약에 이런 종이를 프린트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프린트는 누가 해야 되고 이 문서의 기획은 누가 해야 되고 섀도우 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A, B, C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R&R에 대한 싸움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사기업에서는 부서끼리 항상 그걸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이거 네가 해야지 너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일 받아오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 일을 푸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되게 사기업에서 슬프지만 맞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맞아. 또 뭐 있을까? 그 대신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 만약에 이 컵을 만드는 걸 관련해서 이 회사를 들어왔으면 거의 이 컵 관련된 사업만 계속 쭉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쭉쭉쭉쭉 쌓이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도 계속 같이 가게 되니까 뭘 알려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만드는 사업에 있다가 갑자기 한 2, 3년 일하면은 요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 전임자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 그러면은 같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아름아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 보직 순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킬을 정확하게 갖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맞아. 전문성이 좀 크게 쌓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뭐 느낀 거 있어? 다른 장단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게 결국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 그런 거는 공기업이 절대 대기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공기업이 아무리 복지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은 국정감사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왜 하냐, 왜 우리 혈세로 이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챌린지를 많이 받거든. 복지나 뭐 급여 이런 건 축소되게 돼 있어 공기업들은. 근데 사기업들은 우리 사업이잖아. 근데 우리 사업이 잘 되면은 많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대 따라갈 수는 없는 구조인데 대신에 공기업은 명확한 사업이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확장을 해야 되고 신사업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은 훨씬 많이 존재하겠지. 대신 여긴 좀 안정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괜찮은 회사를 적당히 다니고 싶다 하면은 공기업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내가 좀 성과도 느끼고 복지후생도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사기업이 훨씬 좋은 것 같고 내가 우리 가족한테 돈보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하면은 공기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업무량 자체는 공기업도 엄청 바쁜 부서는 진짜 바빠.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을 대해야 되고 그런 데는 오히려 사기업보다 조금 더 바쁜 부서도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돈을 주는 거잖아. 국가의 돈을 주는 개념인데 여기는 개인의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부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잖아. 이게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사기업은 한 1억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한 5천 원 정도의 성과를 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너가 얘기한 그 퍼포먼스가 중시가 되느냐 절차가 중시되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네. 맞아. 사기업은 확실히 인센에 최소 곱절은 해야지만 그 인센을 받아가는 거고 그래도 느끼는 장점이 요약해서 얘기하면 워라벨이 확실히 훨씬 낫다는 건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워라벨이 잘 보장돼 있고 내 여가 시간을 누리기에는 훨씬 괜찮다. 난 공기업을 가야 되나.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은 품질 관련된 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본사가 있고 본부들이 있거든. 본부가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제지본부, 화폐본부, ID본부 이렇게 있거든. 제지본부에는 돈의 베이스가 되는 종이들, 돈이나 뭐 상품권이나 여권의 베이스가 되는 종이들을 만들고 화폐본부에서는 그 돈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화폐본부에서 뭐 주화도 만들고 우리 동전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메달 이런 것도 만들거든. 그런 것들을 하고 ID본부에서는 여권이랑 신분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부마다도 이제 품질 부서들이 있는데 이 품질 부서들에서 하는 것들을 직접 외부 기관에 대응을 하고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본사에서 품질 부서에서 동전이라든지 메달, 골드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대기업 신분증이라든지 승무원증 이런 것도 만들거든.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술 표준을 제정 승인한다든지 외부 기관에서 VOC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대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지폐가 뭐 틀어져서 인쇄됐다. 그럼 이건 리젝을 하세요.
뭐 이런 지침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실제로 막 화폐를 만드는 걸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지. 거의 없진 않고 본사에는 사실 한 명당 이제 거의 본부를 각각 담당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본부를 담당하니까 그 본부에 가서 이제 협의하고 그런 일도 많으니까 공장을 직접 가보는 일도 많기는 해. 그러면 가서 직접 보고서 아 요거는 뭐 바꿔야 될 것 같다. 음.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구만. 갑의 위치인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나는 지금 사실 회사에서 다닌 기간으로 보면은 갑은 아니잖아. 슈퍼 을이잖아. 아저씨들이 아주 뭐라고 어. 하면은 힘들지. 그치. 근데 보통은 이제 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계셨고 훨씬 더 제품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 같은 이제 풋내기가 지시를 내리고 이래야 되니까 되게 곤란해. 이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 아저씨들은 20년 동안 그 장비 맨날 만진 아저씨들인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거. 그치. 그래서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내려야 될 때도 있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잘 알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아름아름 하면서 또 하고 있지. 하루에 돈 한 어느 정도를 찍어내? 이게 되게 다른 게 제지본부에서 종이를 찍어내는 속도랑 화폐본부에서 화폐를 인쇄하는 속도가 되게 다르거든. 뭐가 더 빨라? 제지본부가 훨씬 빠른 게 제지본부는 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게 있어. 여기 5만원짜리 타타타타타 다 붙어 있거든. 이게 한 장에 돈이 28개가 들어있어. 28면부라고 하거든. 그래갖고 28개가 한 장인데 그 한 장이 제지본부에서는 하루에 몇십만 장 생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대충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제지본부에서만 하루에 거의 몇백억 정도만 찍어냈던 것 같아. 제지가 훨씬 더 빠르다 보면 이제 스루풋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화폐랑 맞아. 제지랑. 그러면은 화폐 쪽에 장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일정 양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제지 기준으로 뭐 몇백억이면은 화폐도 결국은 장비가 많아서 몇백억 까지 찍어내는 거 아닌가? 생산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제지에서 조금만 생산을 해도 화폐에서는 그게 훨씬 더 긴 기간을 생산할 물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지에는 화폐 말고도 다른 용지들을 많이 생산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폐공사라고 하면은 종이의 집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다들 돈을 많이 찍어내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화폐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다른 거가 훨씬 더 사업 비중이 커? 지금은 여권 사업이 제일 크고 화폐 사업은 뭐 한 30~40% 되나? 뭐 그 정도. 그래? 여권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거야.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여권 발급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여권을 진짜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잠깐 궁금한 게 여권 생산량이 많아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여권을 1년에 100개 만들던 거를 1000개를 만들어. 그러면 인센이 달라져 혹시?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거야? 아 근데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일하다가 여권 발급량이 많아져서 12시간 일하게 됐어. 그러면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이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은 나오는데 발급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성과가 늘어나진 않지. 그냥 돈을 다루고 굉장히 좀 중요한 걸 다루니까 그 보안 규정이 좀 빡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보안 규정이 뭐가 있어? 일단은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면은 신사임당의 도안의 원본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정보 같은 측면에서 본사에서는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일할 때는 사실 망간 구분이 그래도 조금 약간 모호하게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 망간이 뭐 인트라넷을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에. 그래서 회사 PC에도 어떻게 좀 하면은 뭐 카톡도 깔 수 있고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파일을 이동할 때는 무조건 결제를 받아야 돼. 아, 파일 이동해도? 메일 보내는 것도 안 돼? 메일을 여기서 여기 보내는 게 아예 안 돼.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는데 내부망은 완전히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메일도 일로 보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다른 뭐 어디 사기업이나 어디로 메일로는 보낼 수 자체가 없다고? 그걸 메일을 보내려면은 그 외부망이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 여기서 웹메일이라고 따로 메일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메일을 통해서 글은 쓸 수 있지. 근데 뭐 파일을 보내야 되면은 결제를 받아서 파일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 막시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규정이 빡센데 일단은 출근할 때 한복을 다 해야 돼. 옷을 갈아입어? 출근하자마자 정문 앞에 한복실이 있거든. 그 한복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투명백이 있거든. 조폐공사라고 적혀있는 그 투명백에 내 소지품을 거기에 다 넣어서 그걸 들고 와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들고 온 물건들은 다 투명백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 한복장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태블릿
태블릿 같은 거 갖고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건가? 태블릿도 들고 다니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카메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핸드폰도 사실 들고 다니니까 카메라를 뭐 찍을 수는 있는데 그 정보를 뭐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원래는 원칙이지. 투명 가방 이거 예전에 미국에서 야구장 들어갈 때 그렇게 해갖고 가야 되거든. 아, 진짜? 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때도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거 빡시네. 이렇게 규정이 해도 돈을 찍어내잖아. 그러면 사실 나는 사람이니까 한 장 슈킹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돈이 없어지거나 하거나 그런 일 들어본 거 없어? 있는데 정말 웃긴 게 대구에서는 고액권을 찍고 있고 예전에 옥천이라는 데도 본부가 하나 있었어. 옥천어부 거기 거기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 본부에서 1,000원권을 찍어냈었어. 근데 1,000원권을 들고 나가려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슈킹한 거야? 근데 그 사실 1,000원권 아무리 많이 해봤자 얼마 되겠어. 아니 5만 원짜리로 하지 좀.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은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이제 바로 해고 처리되어버렸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게 매 공정마다 개수가 이루어지거든. 화폐본고 같은 경우에는 찍어냈는 데만 해도 뭐 거의 7가지 공정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공정이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기서 아웃풋이 완벽하게 개수가 돼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갈 때 새로 또 개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랑 여기가 들어간 거랑 완벽히 일치가 돼야 되지. 이게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은 바로 아무도 퇴근 못해. 그 공정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슈킹하지 않아도 기계가 오류 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기계에서 그걸 잡아 끄집어내서 무조건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돼. 기계에 먹혀 있다든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장 찍어내야 되는데 99장밖에 기계는 안 나왔어 진짜. 실제로 아니 어디 뭐 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쉽게 생각하면은 군대에서 탄피라고 생각하면 돼. 뭐 만들어라도 내야 되는 거네요. 맞아.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뭐 산산조각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뭐 증빙 자료라든지 뭐 사진 찍어서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거의 뭐 기계에 끼어 있다든지 이런 소설 형태가 아니고 거의 전지 형태로 일단 공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큰 종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아예 찾기 힘들고 그러지는 않게 되거든.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도 개수가 안 맞아서 뭐 일단은 개수가 안 맞으면은 본부가 봉쇄가 된대.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그 경찰인지 군대인지 출동을 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검사를 받고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대. 그러고 나서 인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작업장은 완벽히 이제 봉쇄가 돼 있는 거고. 그럼 보안회를 어떻게든 또 찾아낸다는 거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금속은 이렇게 탐지기로 이렇게 되잖아. 돈도 이런 탐지기가 있어? 아니 없지. 그냥 주머니 다 뒤지는 거야? 그치. RFID나 이런 게 심겨 있으면 사실 뭐 띡 찍으면 딱 나오잖아. 근데 돈은 사실 종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심을 수가 없는 구조고 이게 엄청 얇잖아. 뭐 마이크로미터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탐지로 확인하는 거는 없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다 뒤져야 되는 거네. 진짜로 매뉴얼로. 은행도 비슷하다고 들었는 게 은행도 뭐 시제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자기 돈을 채워 넣던지 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는 정말 철저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진짜 회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뭔가 탐지하는 기구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빤스 안에 넣었으면 막 빤스도 벗어. 그리고 좀 결정적인 게 우리 회사에서 최종 아웃풋은 실제 돈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형태는 완전히 돈이거든. 근데 이게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뒤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실제로 자기네들이 내보낼 때 발급 번호를 붙이거든. 그 발급 번호가 돈에 나와 있어야지 그게 실제 돈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거에는 그 발급 번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면 당연히 먹히겠지. 근데 결국은 적발이 될 거야. 발급 번호가 없는 게 막 유통이 되다 보면은 은행에서 결국은 걸리거든. 그러니까 세벼 가도 그냥 뭐 시장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그치. 그냥 뭐 큰 뭔가 부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 해봤자 그냥 좀 그리고 괜히 했다가 잘못 걸리면 이제 회사 생활 끝나버리는 그런 거지. 그리고 조폐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 공기업이잖아. 맞아. 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한은에서 오더를 줘야지만 이제 찍는 거잖아. 그러면 한은의 스탠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워라밸이 좀 많이 좌우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은행권 사업 비중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 그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적진 않았는데 지금은 은행권 발급량이 되게 적어졌거든. 5만원권, 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적인 액수가 비슷하려면은 1,000원권을 엄청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 소액들을 실제로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점점 좀 현금 없는 사회 이런 거를 많이 추진하고 사람들도 카드를 많이 쓰고 이러니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은 정말 많이 안 쓴다고 느끼고 있어. 생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50,000원권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 그 결혼식 부주할 때나 사실 현금 맞아. 쓰지. 현금은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 실제로 지급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발급량을 연간 연초에 딱 정해주는데 실제로 5만원권이 얼마나 돈이 돌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업량들을 조금씩 변경을 해주거든. 그럼 우리는 연중에 사업량이 예상치보다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외적인 사업들을 또 많이 하니까 은행권이 많이 바쁠 때는 은행권에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됐다가 여권이 바쁠 때는 여권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부서 순환이 잘 된다는 게 약간 요것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맞아. 결국은. 대전에서 일을 하잖아. 원래는 대구였었고 집은. 대전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노잼 도시가 좀 있잖아. 처음에 뭔가 대전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약간 나 대전 괜찮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 아까 말했듯이 첫 직장이 청주였거든. 청주가 또 대전이랑 같은 이제 충청권이니까 오히려 청주보다는 대전이 좀 더 친근했던 게 내 동생이 대전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전에 올 일이 몇 번씩 있었어. 그리고 사촌 동생 가족이 아예 대전에 살고 있어가지고 대전을 오더라도 뭐 그렇게 외롭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뭐 거기에 좀 덧붙이면은 조용하면서 있을 거는 적당히 있는, 서울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데 광역시 살던 사람들은 딱 이 정도가 좋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적절하게 약간 적당한 여유를 느끼면서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다 있고 백화점 있고 이 정도. 그래서 나는 대전 뭐 나쁘지 않네 딱 이렇게 느끼고 왔어가지고 처음에 뭐 노잼도시 했을 때도 그냥 어차피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대전이었을 때는 서울 가기도 편하고 대구 가기도 편하고 강원도 놀러 가도 비슷하고 전라도 저 땅끝 마을 가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주말에 놀러 다니기 나쁘지 않은데 어딜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 진짜 생각을 해보면 대전이 사실 센터는 센터야. 어디 가나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괜찮게 느껴진 거구나.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다 결국은 대전을 거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도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차를 가지고 가도 그렇게 멀진 않고 이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기업인데 대학원을 안 가도 되는데 너가 얘기했듯이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왔잖아. 맞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돈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대학원을 와야겠다. 처음에 일단은 내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사기업을 다니다가 공기업을 오니까 퇴근하고 시간이 좀 많다고 느껴졌어. 거의 지금은 칼퇴를 하니까. 맞아. 그래서 퇴근하고 뭔가를 할 거를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옮기자마자는 테니스를 치든 운동을 하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해봤는데 뭔가 성취가 남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 거야. 운동은 그냥 잠깐 하고 그날 좋고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길게 잡고 뭔가 큰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내 스스로 업무가 아니고 뭔가 해서 하는 걸 좀 찾아보자 했더니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여기 대전권에 회사를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원이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지금 내가 졸업했는 카이스트 ITM이 있었고 그리고는 충남대에 제지 쪽으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우리 회사랑도 연관이 되니까 나중에 뭐 회사에서도 뭐 연구원으로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카이스트가 떨어지면은 충남대를 가자. 근데 왠지 충남대를 가게 될 것 같았어. 카이스트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주변에도 뭐 정보가 많지는 않았잖아. 근데 뭐 떨어졌다는 글도 많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글이 많아가지고 여기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뭐 나보다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느껴져가지고 그 서류 직접 가서 제출했잖아. 지원할 때 아마 우편으로 보냈을 나 거야. 우편으로 보냈던 거 같아. 나는 그 바로 옆이니까 직접 가서 제출했거든. 근데 그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겠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NCS보다 더 시간 많이 투자했네. 그거 무슨 에세이도 썼잖아 우리. 에세이가 죽어나지 진짜. 그치. 지금 뭐 자소서도 안 쓴 지 오래됐는데 에세이를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짜집게 할 게 없어. 다 맞아. 생으로 써야 돼. 생으로 맞아. 써야 돼. 그런 걸 열심히 써서 냈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면 걱정을 가지고 서류 봉투 이만한 거 가지고 직접 제출을 했거든. 근데 딱 그 봤는데 운 좋게 또 면접 일정이 잡혔더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줌으로 면접 봤었잖아 우리. 맞아 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켰는데 뭔가 또 되게 급박하게 내가 일을 막 하다가 갔었거든. 그래서 이게 화면이 딱 했는데 뭔가 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처음에. 이거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면접을 막 다 봤는데 그래도 운 좋게 그 타이밍이 잘 걸렸는지 좋게 봐주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사실 합격하고 나서 제일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어떤 거? 진짜 여기를 갈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은 일단은 크게 다가오는 거는 비용적인 것도 있었고 크기가 적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주말을 거의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근데 주말에 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나한테 결국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취가 남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내 혼자 고민을 하니까 결국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더 해야 된다. 나중에 돼서는 할 수 있게 돼도 내 여건들이 안 받쳐줄 때가 많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어차피 지금도 시간이 좀 남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일단 하고 보자. 어차피 해서 뭐 안 되면 그때 뭐 후회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서석기 등록금을 딱 납부를 했지. 그 순간에 이제 주사위를 던져버린 거지. 이제부터는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대학원 올 때 어떤 과에서 뭐 배운다 요거보다는 그냥 뭔가를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좀 컸었구나. 조금 덧붙이자면은 원래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공계열이랑 경영이랑 독전을 했으니까 요거를 조금 뭔가 중심쯤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근데 기술 경영이 딱 타이틀이 딱 중간이잖아. 이게 내가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약간 산업공학 느낌이 되게 많이 났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히 약간 산업공학 쪽에서 SCM이라든지 물류관리, 사업기획 이런 것들 좀 다룬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커리큘럼을 봐도 그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 예를 들면 뭐 AI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막상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학이 있고 경영이 있으면은 산업공학이 공학에 좀 가까운 쪽인 것 같고, 기술 경영은 여기서 경영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산업공학 쪽은 아닌데 오히려 이쪽에 오면서 바운더리를 좀 넓혀가면서, 사실 처음에 대학원을 지원할 때는 나는 지식을 많이 좀 축적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쌓겠다 이런 게 많이 컸는데, 실제로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쌓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았거든. 그 사람들이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일하면서 회사에서 좀 중요한 요직들을 맡는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측면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은 되게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런 것들 또 발표를 하는데도 빡센 회사들에서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이런 사람들은 더 잘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런 지식 외적인 측면들이 되게 오히려 의외의 수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처음이랑은 약간 뭐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얻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어 2년 전으로 대학원 안 가서 한 2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고 놀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결정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이걸 모두 아는 상황이야? 알고 가는 거지. 알고? 이거를 2년 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야. 지금 내가 그대로 2년 전으로 돌아간 거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냈던 산출물들은 그냥 0이 되고 다시 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우리도 졸업하면서 농담식으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이거 알았으면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형이랑 이제 인터뷰가 잡혔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진짜 내가 돌아가면 다시 할까? 근데 농담식으로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돌아가면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걸 안 했으면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 시간들은 되게 허투루 쓸 게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긴 한데 학위도 생겼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맥도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인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 2년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의의가 생기는 것 같거든. 그래서 2년을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결국은 훨씬 더 손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제 졸업을 했잖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졸업하고 나서 나는 가장 좋았다고 느낀 거. 나는 이거를 시작할 때 애초에 이거를 끝내면은 이 경험들은 결국 나를 이제 평생 동안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거든. 한번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일단 당장에 느끼는 거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노력했다는 그 사실들하고 좀 쌓였던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슈나 이런 걸 접할 때 좀 달리 보이는 것들, 그리고 수업들을 들으면은 완전히 다른 분야들 있잖아. AI를 하든지 환경 쪽으로 접한다든지 회계 수업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마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나도 모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면 인사이트적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거 같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나왔다는 게 베너핏은 따로 전혀 없는 거야.
정출형 같은 경우에는 석박을 했을 때 호봉을 쳐준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베네핏이 전혀 없고 그리고 따로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회사에서 그냥 아무 그런 것도 없는 것 없이 다니고 있는 거지. 뭐 다른 베네핏이 있는 거는 아닌 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 써먹을 목적은 따로 없었는데 인사이트는 그래도 좀 많이 얻어간 것 같다. 맞아. 라는 그런 건 거지. 돌아왔을 때도 다시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렇게 따지기엔 네가 좀 회사를 학교를 좀 많이 안 오긴 했는데 아 그게 약간 4학기 때 좀 그래 보여서 원래 마지막이 좀 이상하면은 딱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잖아. 아, 맞아. 그 앞에는 잘 왔어. 너도 잘 왔다. 4학기 때부터 갑자기 밥 먹자 했는데 너 이미 집에 갔대. 너 안 왔대 자꾸. 그래서 내가 학부 다닐 때도 그랬는데 항상 4학년이 되면은 뭔가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하루에 수업 몰아버리고 학교를 안 가고 이런 걸 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은 마지막쯤 되니까 조금 빠졌다. 나름대로 그래 좀 포장을 좀 하네. 나는 이랬고 마지막으로 출연료 10,000원을 걸고 문제를 낼 거거든. 맞추면 10,000원이고 못 맞추면 못 받아가는 거야.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잖아. 기술 경영에서 배웠던 하나의 이론을 내가 설명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왜 10,000원 인사이트를 얻어왔는데 이 정도 알아야지. 그래 나 4학기 때 지금 농땡이친다. 갑자기 약해지네. 인사이트 많이 얻었다더니.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야. 10,000원 문제.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말하는 단어로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시장에서 통용되고 대중에게 보급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말한다. 기술 수용 주기 곡선에 따르면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메저리티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단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10,000원이 걸려있다고. 10,000원이 지금 이거 조폐공사에서 뭐 찍어낸 너네 제품이 지금 걸려있다고. 지금 힌트 없습니까? 한글로 하면 2글자, 영어인데 알파벳으로는 5글자. 인사이트가 구라로 팔명 날 것인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노베이터들은 홍보가 없어도 그냥 사. 캐즘? 편집을 좀 하겠지만 한 10분 동안 고민했는데 캐즘 정답. 오늘의 출연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돈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네요. 한국 조폐공사 제조라고 써야겠습니다.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